함께 살겠네.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죽는 것, 주의 생명 얻는 것, 주를 위해 살리. 예수를 살리시니 우리도 살게 하시리. 나를 살리신 자 위에 살리. 주의 죽음 짊어짐은 그의 생명 내 안에. 더 이상 나 위에 살지 않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죽는 것, 주의 생명 얻는 것, 주를 위해 살리. 예수를 살리시니 우리도 살게 하시리. 나를 살리신 자 위에 살리. 주의 죽음 짊어짐은 그의 생명 내 안에. 더 이상 나 위에 살지 않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죽는 것, 주의 생명 얻는 것,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살리. 예수를 살리시니 우리도 살게 하시리. 나를 살리신 자 위에 살리. 주의 죽음 짊어짐은 그의 생명 내 안에. 더 이상 나 위에 살지 않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죽는 것, 주의 생명 얻는 것,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죽는 것, 주의 생명 얻는 것, 주를 위해 살리. 주의 생명 얻는 것,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살리. 밤다 뜨뜻다 뜨다 밤다 뜨뜻다 뜨다 밤다 뜨뜻다 뜨다 밤밤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 오랜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우리 정신건강 만나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신권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네, 요영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이호혜입니다. 네, 박사님 어떻게 이사는 다 마치셨습니까? 뭐요? 이사. 지난번 이사하신다고. 지금 도중에 도중. 아직도. 네,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줌 이거 하는 것을
몇 가지 있어가지고, 이게 3월 28일인가요? 그 소통과 단론 뭐 하고, 그거 다 마치고 가야지. 도중에 지금 이거 이사 가가지고서 다 셋업을 하려니까 음, 복잡해서 아마 3월 28일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야 이제 그 다 옮겨집니다. 예. 근데 네. 지금 많이 옮겼어요. 네, 근데 아니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그대로이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이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여쭤보고 했습니다. 네. 그 선생님 이제 생신이라서 네. 3월 네. 지금 선생님 생신이십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미국 어, 시간으로 오늘 어제인가요? 맞아요.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오늘인가? 네. 우리 그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네? 네. 뭐, 네. 나이 먹는 거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렇긴 뭐, 하시겠다. 네. 축하는 네. 해야죠, 뭐. 네. 네. 그래서 축하 드려야죠, 진짜. 아, 그러시네요. 미국에서 박사님 미국에 계신 지가 지금 그래 몇 년째신 겁니까? 2016년에 왔으니까 지금 거의 한 9년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신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활동 다 하시다가 네,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가신 거네요. 네. 뭐, 한국서 뭐, 그, 한 34년 일하다가 왔으니까요. 네, 네. 근데 또 이제 미국에서 그 한국 오시기 전에 꽤 오랜 동안 미국에서 이미 공부도 하시고 거기서 진료도 하시고 이 뭐 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하고 한국하고 두 나라의 정신과 정신과 의사 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 네. 한 20년 미국에서 진료 보셨죠. 그러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전문의 자격을 딴 것이 아마 서울대학에 있었던 그 한동세 선생하고 나하고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처음 미국 전문의 의사가 됐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정신과 의사. 보통 뭐 변호사들이 뭐 미국 변호사다 막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요즘 뭐 이렇게 예. 보면은. 근데 하긴 박사님은 그럼 미국 의사시네. 미국. 그렇죠. 미국 의사인데 뭐 미국에서 개업도 했으니까요. 아, 그런데 이제 그 뭐 그 모교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서 모교 정신과로 좀 초빙돼 가지고서 왔죠. 그게 1984년. 모교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모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한국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예. 네. 그럼 박사님은 연세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아주대 총장도 하시고 미국에서 미국 정신과 의사 미국에서 개원도 하셨어요. 저도 디테일한 건 잘 몰랐어가지고. 네. 그 개원도 해서 뭐 개원 잘 됐었어요. 뭐 환자도 많이 보고 동성애 환자도 봤습니다. 예. 치료하는 거. 예.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주제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우리가 이 박사님을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진짜 엄청난 대가신데 아유, 참 진짜 다시 새삼스럽게 영광입니다. 예. 네. 제가 좀 이게 동성애에 대한 그 정신의학적인 접근이 과거에 어떻게 되어 왔는지 하는 걸 조금 소개를 좀 하겠어요. 네네. 근데 첫 번째 제가 그 좀 놀란 것은 뭐냐면은 작년 10월 27일인가 왜 교회 그 아주 대형 교회 목사들이 뭐 200만 연합 예배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왜 광화문에 다 모였죠. 네. 그 경찰의 보고에 의하면은 그때 22만 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23만 명. 그런데 주최자 측에서는 110만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포폴레도 좀 분수가 있지.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무슨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뭐 잘못된 게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하지만은 그냥 핵심은 뭐냐면은 이 동성애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동성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창조 질서에 위반된다. 천리에 어긋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창조하시고서 그 너희 둘이서 이거 번식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한다는 이제 그런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그 뭐야 이 사람들이 무슨 이제 가족 파괴하는 인자가 되고 무슨 에이즈 전염병을 퍼뜨리게 하고 말이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그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거기 나온 연사가 되신 이제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에 이제 역시 그 동성애는 이제 죄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예수님은 뭐 특별히 이렇게 무슨 동성애에 대한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이혼이라든지 결혼에 대한 얘기 하셨지만은 무슨 동성애는 안 된다는 뭐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구약에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만은 글쎄 나는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뭐야 뭐 구약의 하나님은 좀 그 뭐야 전쟁 좋아하고 말이죠. 유태민족만 감싸고 그 정의로운 하나님이지만 정의가 유태민족 중심에서 하나님이지 이게 모든 백성들을 뭐 이집트 민족의 하나님은 그 아닌 것 같고 오로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만 살아가는 하나님 같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래도 난 저 예수님이 제일 좋은 게 그래도 그 소외되는 사람 또는 그 고통받는 사람 여러 가지 이제 그 밑에 하급 어려운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시고 함께 하신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데 근데 그 동성애자를 이렇게 미워하고 막 그 욕하고 죄인 취급하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이게 이래서 되는가 하는데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참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도달한 결론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다들 잘 몰라서 그런다. 동성애가 몰라서 그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동성애가 두려우냐? 이게 무슨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실 뭐 동성애자들 보면은 또 그들이 같이 무슨 뭐 그 입 맞춘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좀 역겨운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무슨 뭐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냥 잘 몰라서 그런다 해서 좀 첫 번째로 이 동성애라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을 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좀 그 알려주고 싶어요. 네. 또 알려줄 자격이 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정신과 의사인데 이 1960년도, 70년도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분야가 정신의학입니다. 엄청 많은 논문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실험한 결과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의학회에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음. 아니, 그거를 먼저 말씀을 해줘 보시면 어떠실까요? 먼저, 그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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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첫째 번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많은 그 연구를 봤는데 이게 유전이냐. 네네. 그래서 이제
쌍둥이 가지고 한 실험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전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유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그 어릴 적에 자랄 적에 경험이 혹시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버지 부재라든지 또는 뭐 어머니가 뭐 너무 강하고 그 마마보이였다가 이제 여성들만 너무 동일시해 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또 어렸을 적에 그 동성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 뭐 하나도 그 설명이 안 돼요. 또 문화적으로도 이게 무슨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게 옛날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만은 오늘도 있었는데 그 수가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같아요. 퍼센트가. 그러니까 항상 그 이제 음, 동성애의 동성애를 가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퍼센트가 똑같다. 그렇죠. 예. 1% 내지 1.7%예요. 근데 음. 그게 아프리카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얘기를 하려면 뭐 좀 달라야 되는데 음. 그런 게 없거든요. 그 박사님 태국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그 오히려 이제 동성애라기보다도 그 동성애라고 봐야겠죠. 그 태국은 좀 이렇게 겉으로 보이긴 더 많아 보여서 그러나 가면 막 그 공연도 있고 그러거든요. 뭐가 그 있어요? 공연을 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음, 여장을 하고 하는 그런 성향을 동성애 성향을 가진 친구들만 모여가지고 그 네. 공연을 합니다. 여성 공연 같은 거를. 예. 이제 동성애에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여성 노릇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는 한쪽은 아주 여성 그 특징을 내죠. 그래서 좀 보기가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하고 이제 그런 건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러나 지금은 또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양쪽 다 멀쩡합니다. 남자 게이의 경우에는 남자 둘 다가 아주 멀쩡하게 남자같이 차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그들의 선택이지 사실 뭐 그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한때 좀 지난 세월에는 동성애 사람들이 상당히 여성답게 화장을 저, 복장을 하고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남자면 남자, 여자면 아주 아주 자기 성 정체성에 따라서 이제 외모를 가꾸고 있죠. 예. 저기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제 양 목사님 질문하신 거를 조금 더 약간만 보완을 하자면 이런 건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동성애 성향에 대한 생물학적 요인들 혹은 네, 유전적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인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인구 비율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요. 네, 양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 동성애적 성향을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문화적 네, 차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양 그렇죠. 목사님은. 그러니까 뭐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감출 필요도 없고 네, 혹은 뭐 그런 문화가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유전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으니까 거기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 거고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생물학적 어떤 경향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 인류로 볼 때는 어떤 공동체라든지 그런 문화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게 그 비율이 유지된다. 이용 맞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하신 거고 문화적인 네,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태국은 일단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뭐 여성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군대를 가는데 제비 뽑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무조건 가느냐 안 가느냐 그래가지고 그 구슬 떨어뜨려가지고 그 뽑기 한다는데 뭐 제가 태국 갔을 때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 문화적인 것 차원 그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 얘기가 역사적 네, 문화적 역사적 차이에 의해서는 충분히 그런 네,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예전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절에는요. 동성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 적도 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숭고한 어떤 사랑의 형태로 보고 거기에 대한 존경
뭐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생물학적인 경향성과 상관없이 조금 더 바깥으로 내가 도출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거고 눈에 더 많이 잘 띈다는 거죠. 네. 네, 하지만 네, 이제 그렇게. 정신적인 혹은 정신과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생물학적 측면이라든지 정신과적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신체적, 생물학적 측면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문화적인 영향 지고 또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동성애적인 그 성행위가 또 허용도 됩니다. 뭐 감옥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천주교 신부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전에부터 동성애자가 아닌데 동성끼리 이렇게 그 애정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눈 감아 좋거든요. 또 물론 그 중에는 진짜 동성애자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용인이 됐었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이게 다 뒤집어졌지만 말이죠. 그래서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자기네들의 그 성적인 특징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뭐, 뭐 장소에 따라서 다른 게 그 샌프란시스코에 갈 것 같으면은 공공연합니다. 거기선 뭐 그냥 막 둘이 같이 길거리에서 키스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또는 뉴욕 같은 데서 유명한 직에 있는 무슨 뭐 앵커맨이라든지 뭐 정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지금은 미국은 교통장관도 어 게이가 했었고 이렇게 텔레비 볼 것 같으면은 자기가 게이 또는 레즈비언이라고 다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멀쩡한 복장을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방송들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경험에 의해서도 좀 그 통계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나본 친구인데 친구 뭐 신앙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심지어 혐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피를 다 빼서 다른 사람의 피로 갈아 넣고 싶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혐오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게 되더라고요. 갖게 된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알았던 게, 아, 이런 어떤 아버지에 대한 상처나 깊은 큰 상처들이 그것 때문에 혹시 그런 성향을 갖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근데 그게 다 그 뭐야 개인에 따라서 그 배경이 또 동성애가 된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일관성 있게 이것이 동성애의 원인이다 이렇게 짚어서 얘기할 수 있는 증거는 아, 없습니다. 그냥 딱 뭐 이렇게 그 네, 과학의 법칙처럼 떨어지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아, 미국서는 1973년에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정신장애 표준 기준 증상을 소술한 그 DSM이라고 이게 아주 뭐 백과사전 같은 건데 그 DSM의 동성애가 정신장애로 등록이 됐었어요. 근데 1973년에 모든 연구들을 다 집약해 가지고서 그 의논한 결과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1973년에 그 선언이 됐습니다. 음. 그러고서 이제 진짜 그 사실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1913년입니다. 상당히 그럼, 오래 있다가 됐죠. 그동안에는 뭐냐 여러 가지 거기도 이제 미국도 정말로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식으로 이제 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불란서가 좀 빨라요. 1900
그 조금 빨라 90몇 년에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 조금 빨라요, 또 미국보다도. 그래서 이제 모든 다른 선진국들이 그 하나씩 하나씩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거에 대한 이제 법이 생기고 또 동성애자들끼리 서로 결혼하는 것이 승낙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그동안 쭉 그 있어 왔는데 미국은 이제 2013년에 아주 그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정식으로 동성애에 대한 그 입장을 분명히 한 게 있어요. 아주 여기서 아주 딱 부러지게 다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행동이나 주체성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나 또 그들의 판단 또 그들의 신뢰성 그리고 사회적 또는 직업적인 능력 하등 지장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동성애들이 성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하고 다르지만은 다른 면에서 하등 정신장애 그 증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동성애자들은 그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바꾸는 치료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방법들도 많아요. 무슨 행동 치료도 있고, 뭐 정신 치료도 있고, 정신 분석도 있고 많이 하는데 그것이 모두 다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가 근거가 돼 가지고서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의 성의 정체성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딱 단정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어떤 정신건강 치료 방법으로도 동성애자들을 그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다. 딱 음.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동성애들이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군대, 이민, 주거, 또 그들의 그 수입, 또 퇴직금, 가족 상황, 또 건강보험 이런 데서 절대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저 아주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또 사기적인 사회적으로 생기는 스티그마나 종교에서 생기는 스티그마 이런 것에서 생기는 정신건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차별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는 정신과 의사가 도와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에 동성 결혼의 권리는 우리가 지지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딱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거가 돼 가지고서 미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이제 그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허용이 됐죠. 뭐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다 자식으로 인정해서 보험에서도 다 인정해주고 다 그렇게 되죠. 미국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게 2015년입니다.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2015년. 그렇게 네네 그렇게 아주 오래된 그 일은 아니지만은 그 이전부터 어떤 그 연방 대법원 판결을 위한 노력들이 뭐 진짜 수십 년간 그 안에서 음, 싸움이 계속되어 왔었고 그 결실이 이제 2015년에 맺어진 것인데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지금 이호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그 판결에 이르기까지 그 노력을 한 어떤 숨은 힘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과 음. 의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한 가지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고 빠진 거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그 동성애자들을 이제 비판할 때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어,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동성애가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존재합니까? 성적인 뭐요? 쾌락, 결함? 쾌락, 성적인 쾌락? 쾌락. 예. 아이, 뭐, 쾌락이야. 무슨, 저, 동성애 아니래도, 뭐야, 성적인 행위는 다 쾌락이죠. 뭐, 이 쾌락 없으면은 자손 번식을 못 합니다. 이게 다 쾌락이 있으니까 다 그 성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대상자를 보고서 성욕을 느낀다든지 또는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무슨 이성들이 서로 성행위 할 때 얻는 쾌락보다 더 많은 쾌락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여튼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성애 행위를 한다. 이제 요거를 비판하는 거니까. 아이 그들은 동성애 대상이 아니면은 쾌락이 없어요. 음, 오직 성 대상하고만 쾌락이 있는데 그렇게 타고났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양성애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양성이 이제 문제인데 양성도 이제 꽤 많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들은 양쪽에서 다 쾌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양쪽하고 다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데 대개 이제 결혼들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을 보고서 성 대상을 보고서 발기가 되는 것은요. 이 양성자들은 양쪽 다 됩니다. 음. 이제 우리하고 다르죠. 지금 이제 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레파토리 중 하나가 박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유전적인 그 DNA가 없다. 다 후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회개하고 그 동성애 회개시키고 또 그 사람을 교회가 잘 도와주면 DNA나 유전적인 건 없기 때문에 동성애는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동성애 반대론자들 나서서 외치는 사람들 중에 특히. 근데 저도 어디선가 그거를 이제 읽었던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조사 결과를, 그러니까 동성애가 유전적인 것이 아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이 조사 결과를 조금 그 왜곡하고 좀 그 자기들이 편한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그 교계에는. 그래서 그 아, 이거, 부분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유전학에서는 이거 같죠. 여러 가지 실험에서 그게 유전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무슨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의 차이 구별 연구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목사님에게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뭐 독일에서 무슨 뭐 이게 이거 신앙적으로 이렇게 치료해 가지고 먹회 상담 받아 가지고서 이게 뒤집어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양성 아까 말씀하신 양성 자들 아닌 이상에 진짜 동성애라면은 난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솔직하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 궤변입니다. 궤변. 음,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동성애자들을 정말 미워하고 이것은 뭐 죄인이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전이 아니니까 이것은 배워서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동성애자들이 이것을 그 전염시켜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 씌우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는데요.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해요. 저는 그러면 박사님, 유전은 아니지만 타고나면서부터 가진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DNA는 존재하는 건가요? 네,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DNA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변종이 있느냐?
음, 그것도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예. 음, 무슨 특별한 유전인자가 있어가지고 어떤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 배워서 그것이 사용돼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동성애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 음. 한데 그런 이론인데 그것도 다 그 부정됐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DNA도 고질 유전도 아니고 DNA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동성애는 뭔가 노력을 통해서 주변에서 노력이든 본인이 노력하든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교정이 안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음. 교정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여러 가지 뭐 배워서 또 모방해서 또 그런 경험이 많아서 또는 뭐 환경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도요. 하도 그 배경을 찾아보면 하도 원인이 많아서요. 뭐 하나가 이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건데 어떤 생물학적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경향성을 우리가 단순히 유전자로고만 이렇게 환원할 수는 없지만, 아하. 예, 생물학적 경향성이 잘 몰라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은 전 세계 인구가 있으면 인류가 있으면 항상 그 정도 퍼센트는 이상하게 그런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생물학적 경향성을 갖고 있고 이게 그러면은 박사님 잠깐만. 보통 우리가 그런 생물학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걸 그냥 DNA다 이렇게 다 그냥 때려서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데 DNA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생물학적인 경향성을 동성애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제 그 정신의학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을 소개해 볼게요. 정신의학에서는 동성애적인 충동은요,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게 다 성장기에서 이제 그 다 다듬어져 가지고서 그 동성애적인 충동이 억압됐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소위 그 정신 성적 발달기에서 이 성적인 그 리비도가 무슨 입에서 뭐 학문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이 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사춘기 그거 근처에서 동성애적인 그러한 충동이 사실 나타난답니다. 다들 가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억압돼 가지고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억압이 돼가지고 우리 무의식에는 이저 동성애적인 충동이 있는데 그게 잘 억압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어른들은 이제 모르고 이제 전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 동성애적인 충동이 말이죠 가끔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의식에 나올 것 같으면 이것은 타부니까 말이죠. 그것을 이제 덮어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덮어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음. 소위 반동 형성이라는 그러한 그 방어 기전을 통해 가지고서 동성애자를 예민하게 미워하는 소위 그 호모포비아, 동성애 공포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것은 심리학에서 완전히 지금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별나게 동성애라면 팔팔 뛰고 말이죠.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그냥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말이죠. 또 동성애자하고는 같이 무슨 밥도 안 먹고 이런 특별히 모욕 주고 싫어하고 차별하고 하는데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자가 있는 중요합니다. 것처럼 동성애자를 어. 무지하게 싫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 뭐 다 이성애자들도 뭐 좀 동성애적인 행동을 보면 좀 역겹고 그리고 동성애자들 이렇게 좀 여자 비슷한 뭐 네, 매너를 보면 좀 징그럽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썩 넣히지 아이,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거 죄인시한다든지 이건 몹쓸 놈들이니까 천리에 어긋나는 존재들이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든지 그래가지고서 유별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나와서 시위하고 말이죠. 하나님에게 이것들을 어떻게 처벌해 달라고 이런 날뛰는 사람들은 그 심리학에서는 호모포비아. 호모포비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정신과에서 무슨 저 정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저 병으로 취급하자지만은 그런 경향에 있는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것을 테스트하는 심리 검사까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25개 분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몇 점 이상일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호모포비아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모포비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음, 그래서 나는 말이죠. 이 너무 날뛰는 사람 있잖아요. 뭐 동성애자라면 펄펄 뛰고 또 성경 말씀 이용해 가지고서 이건 뭐 없어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왜 유별나게 저렇게 신경을 쓸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아니 뭐 차별 해주지 않으면 어떠냐. 뭐 같이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모포비아가 나는 뭐 지난번 그 200만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그 대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 호모포비아가 그러면 1%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들은 1%에서 1.7%라고 했는데 호모포비아들은 그러면 몇 명이나 어느 정도 통계가 되는지 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근데 통계가 없어요. 음, 호모포비아는 대개가 다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음, 내가 호모포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오히려 네. 더 미워하지. 예. 제가 좀 참고로 그 심리학교에서 얘기하는 그 호모포비아의 그 질문 내용 몇 개를 소개해 드리죠. 어떤 걸 저 검사하느냐 말이죠. 내가 호모포비아를 가진 사람인가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걸 가름하는 심리 테스트예요. 네. 나는 그 동성애자를 보면 내가 불안해진다. 그들은 차별받아서 마땅하다. 음. 또 동성애자를 나는 받아들이고 같이 지낼 수 있다. 또 내 친구가 게이라고 알게 되면은 나는 그하고의 관계를 단절하겠다. 동성애자들이 어린애를 맡으면 안 된다. 나는 동성애들 그에게 욕질을 하고 말이죠. 막 그 천대하고 한다. 나는 동성애자들과 섞이는 것을 즐긴다. 동성을 동성끼리 결혼하는 동성을 나는 찬성한다. 또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들을 놀리고 희롱한다. 동성애자들을 나는 신뢰할 수 없다. 나에게 성적으로 접근할까 봐 나는 두렵다. 동성애들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동성애자의 물건을 나는 부셔버린 일이 있다. 동성애자의 물건을 그리고 내 룸메이트가 동성애자라고 해도 나는 별로 상관 안 한다. 동성애자가 나에게 다가오면은 나는 때려주겠다. 동성애는 불법이 되면 안 된다. 나는 동성애자를 피한다. 동성애들 같이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신경 안 쓴다. 네, 동성애자를 보면은 저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한심스럽다.
누구를 만나면 혹시 게이가 아닌가 알아본다. 동성애자로 내가 의심하는 경우 나는 그 관계가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리고 그 가까운 친구가 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돼도 불쾌하지 않다. 동성애는 부도덕적이다. 나는 내 친구가 게이건 아니건 난 아무 상관없다.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이제. 네. 그래서 거기서 이게 나오면은 그 결과로 봐가지고서 동성애 공포가 있는지 없는지 판정을 합니다. 한두 그러니까 개는 다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네? 한두 개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뭔가 불편한 건 있어요. 어, 그런 거 다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예. 불편하게 다 불편하죠, 뭐. 제가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이제, 현지에서 이제 투어를 신청해서, 그 몬세라토 수도원에 갔다 오다가 중간에 시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시체스에서 마침 그날 뭐였냐면, 퀴어 축제를 하는 날이었어요. 뭐, 그게 세계 3대 퀴어 축제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보겠나 싶어가지고 내가 서울에서도 안 보는데 그래서 그래 봤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상해. 아,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길거리에다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야외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이 안 나와. 너무 불편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혐오하거나 뭐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아, 이게 좀 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현실. 아예 물론. 아이 물론이죠. 그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왜 저렇게 되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은 저도 퀴어 축제를 보면 말이죠. 좀 징그럽습니다. 아이, 저거 뭔가 이런 생각이 다 들죠. 근데 그게 호모포비아는 아니에요. 음, 이 호모포비아들은 말이죠. 미워하다 못해 폭력적이 됩니다. 심하면. 그리고 그들을 아주 그냥 인간의 말종으로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은 없어야 된다. 죄인이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날뛰고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여서들 뭐 데모도 하고 말이죠.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사실. 음. 아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기관 그 박사님 하던 얘기 제가 끊어가지고 좀 그 얘기 더 해주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생물학적인 지향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보다도 일단 포비아가 되려면 이건 음, 상당한 그 혐오와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싫어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포증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저도 이제 그렇죠. 저는 조류에 대한 공포증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새를 싫어한다 정도가 아니라 무섭지. 이제 새에 대한 어떤 그 노출이 됐을 때 어떤 종류의 새든지 제가 이렇게 가깝게 노출됐을 때 거의 얼어붙게 되거나 아주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그 정도 돼야 이제 포비아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뭐 많은 사람들이 공포의 대상들이 있는데 음, 그런 이제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그렇죠. 네,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심하게 뭐 한두 개 체크해서 아,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들에 대한 혐오나 혹은 공격적 성향까지 보일 정도로 심하게 과연 그것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느냐. 어떤 이면에 들여다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성애적 성향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혹시나 내가 싫어하는 저런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거기에 이제 표출이 돼서 그거 이제 증폭돼서 그렇게 포비아가 되는데 동성애 뭐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만드는 것은 호모포비아, 동성애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었던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치가 독일을 그 이른바 정말 반윤린적인 대살육의 현장으로 만들었을 때 그 첨단에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맞아요. 이제 맞아요. 동성애자들 체포하고 죽이고 그 사람들 그 맞아요. 불법 구금하고 죽이고 그게 이른바 나치가 했던 것들 중에 지금까지 대표되지 않는 그룹들이 이제 동성애 그룹하고 어, 저 히피들도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시라고 합니다. 네, 집시들. 히피라는 말은 그때는 없었고 그 집시. 네. 집시들하고 동성애자들은 지금도 누군가가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 굉장히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의 죽음을 굉장히 강조하지만은 그런 측면을 볼 때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파시즘이나 나치즘으로 막 진입하고 있는 특히 교회나 종교가 그런 입장을 갖고 막 이렇게 동성애적 어, 혐오감을 표출하는 것을 정당화할 때 이게 진짜 지금 뭐 나치즘으로 가고 있는 지름길로 우리는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동성애적인 충동, 무의식에 있는 동성애적인 충동이 이게 내가 이게 나와가지고 이 금기의 욕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돼서 내가 동성애자가 되면 어떡하냐 하는 거에 대한 반박이야, 일종의.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이죠. 나는 아니다. 부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나하고 같은 종류가 아니다. 이런 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호모포비아가 된다는 이제 그런 이론인데 또 이제 아까 김승건 박사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그 나치스트는 이제 그 소위 우생학적으로 자기네 민족이 순수하다. 이것을 뛰어나다. 강조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데려다가 죽였으니까 뭐 거기에 이제 동성애자들을 이제 끼게 된 거죠. 예. 그 확실히 이제 박사님 그 통해서 들으니까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정리가 좀 되는데 일단은 중간에 좀 정리를 하고 유전이나 DNA는 없지만 동성애적인 유전적이지도 않고 DNA는 없지만 생물학적인 지향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생물학적인 지향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을 고칠 수 있다? 박사님 고쳐집니까? 안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교육에서는 그 제가 두 건의 사례를 보았는데 하나는 제가 아는 친구였고 저희 그 제가 이제 예배향기 음반을 만들 때 노래를 부르던 친구의 남편 그 친구가 양성애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이제가 성경을 막 읽고 영적인 거에 막 집중하면 견뎌지다가 그래가지고 회복됐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 잡지에도 나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잡지였겠죠. 그런데 또 지나면 뭐 사람이 맨날 그 뭐 쉽게 말해서 영빨이 뭐 날마다 충만합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해가지고 또 뭐 쉽게 말해서 자기들 표현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 그리고 네. 바이섹슈얼은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능해요.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성적 대상으로 이제 매력을 느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것은 양성애자들이 그렇게 치료를 해가지고 낫다는 보고는 많이 있습니다. 이 정신과 조사에서도.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근데 우리가 그것도 다 나은 것 얘기하는 같지도 않았어요, 박사님. 네? 그것도 다 나은 것 같지도 않았다고. 음, 그렇지 않았어요. 또 뭐 나중에 또 이제 남자하고 또 이렇게 뭐 하고 그런 글쎄, 현장. 그냥 양쪽 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예, 예. 근- 근데 그리고 순수한 동성애자들, 그냥 이성의 성 대상자만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치료에도 거쳐지지 않습니다. 아예 안 근데 이제 된다. 바이섹슈얼들을 그렇게
고쳤다고 하지만 이거 고친 게 아니라 워낙 있는 거거든요. 네. 양쪽을 다 줘가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저 성공했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것은 음.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그 영화가 동성애 관련한 영화가 한번 크리스찬 영화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쓴 찬양은 되게 유명한 곡이거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 곡을 쓴 사람이 데니스 저니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성애로 유명했습니다. 이제 유명하다기보다도 나중에 자기가 고백을 해요.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그런데 그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어렸을 때 동네 형한테인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가 이제 그런 성향을 갖게 됐다. 그런데 자녀는 뭐 또 10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가 치료가 되었다 하는 이제 그 사람의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한국에 들어오고 뭐 그게 이제 뭐 대형교회 목사들도 막 추천하고 이랬던 게 있거든요. 몇 년 전에 팟캐스트 시절이니까 좀 되긴 했겠습니다. 근데 그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진짜 고쳐졌을까? 뭐 그 사람이 양성애자였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고쳐질 수 없다. 이거는 네. 분명한 사실이네요. 그러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고쳐졌다는 그런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어쩌다가 동성애자들, 아니, 양성애자들이 양쪽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것이 이제 고쳐졌다고 그러는 사람이 어쩌다가 나오는 거 있지만은 말이죠. 치료해가지고, 이, 100명을 치료했는데 하여튼 가진 방법을 다 해가지고서 정신건강에 있는 방법론 다 동원해가지고서 다 고쳤는데 그 결과가 말이죠. 안 돼, 실패해요. 네, 그래서, 안 된다. 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 우리는 막 그 신앙적인 이유로 동성애를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신앙적인 이유는 한참 나중 문제고 오히려 동성애 포비아, 동성애, 네,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존재한다. 네, 그렇죠. 그것도 좀 알게 된 것 같고. 그러면, 어, 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박사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다른 성은 존재하면 안 되지.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존재해. 존재하는 걸 어떻게 할 거야? 글쎄요. 그리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성, 뭔가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하나? 이 사람들의 주장은. 저는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근데 신학적으로, 예. 거기에 반론을 어떻게 가? 처음에 아담과 여와가 그 둘만 창조했지 동성애자들을 거기에 또 바이섹슈얼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시 창조했다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는 없죠. 성경 항상 다 기록하는 건 아니니까. 김 박사님, 이거 신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 존재를 종교적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엄청난 폭력이 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요. 뭐 꼭 동성애가 아니라도 음, 예를 들면 그 아까 유전적 영향을 우리가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지 실제로 성적 다중성을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여성이지만은 여성의 기능을 못하는 유전적 결함을 갖고 결함? 예를 들면 유전적 특성. 남성이지만 뭐 양성을 두 가지를 다 갖고 태어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창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거나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돌로 쳐 창조 죽여야 돼. 그런 질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폭력적인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창조 질서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혹은 자연 현상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창조의 질서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럼 우리가 과학적 사실도 받아들이고 현상도 이해하고 지금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창조 질서라고 받아들여야지
성경에 나타나는 거를 창조 질서로, 성경에 써 있는 것만 창조 질서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 폭력적인, 혹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성과 합리성이 완전히 동떨어진 그 저희가 되는, 거기서 뭐 창조과학 괜히 뭐니 나오는 거고, 무슨 젊은 지구로 나오는 거고, 도대체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해되니까 그것만 갖고 전부 다 창조 질서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구약에는 창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경에 그냥 글자 그대로 나오는 그거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 모호한 혹은 애매한 일이고, 또 기독교적인 정신이 그럼 뭐냐? 그럼 예수의 입장으로 돌아가 봤을 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혹은 예수가 말하고 있는 정신과 기독교 그 자체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 괴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은 굉장히 고귀하고 누구나 다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우리가 서로 인류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보편적인 사랑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현실 자체는 굉장히 어 우리가 갖고 배타적, 있는, 경험하고 있는, 배타적이죠. 네, 배타적이고, 그리고 혐오하고, 또 그러면서 차별하고, 또 우월을 막 이렇게, 누구는 우월하고 열등하고 막 이렇게 가리면서, 게다가 전투적인, 뭔가 지금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남을 죽이라고 선동하는 그러한 것들 자체도 지금 기독교 현실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과연 기독교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독교의 현실 자체를 그냥 인정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신이라든지 예수의 가르침이라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현실 인식하면서 마치 성경에 써 있으니까 동성애자들 혹은 성적인 취향성을 남자나 여자로 딱 구분해서 거기에 포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없애야 된다. 요번에 트럼프가 미국에서 지금 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권리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권리가 그냥 스포츠 경기에 참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러한 그 둘로 딱 갈라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막 시원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 인류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인류가 따라야 하는 그런 정신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런 걸 하면서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는 비참한 일이다.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는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성경에서는 동성애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르고 순종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가? 뭐 지금도 가서 양 잡아다가 불태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려야 되고, 동물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갖다가 무조건 다 피 흘려서 저기 해야 되고, 염소 잡아다가 양 잡아다가 해야죠. 옛날로 다 돌아가려면. 그리고 음, 모든 사람 다 할례받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다 한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해. 구약적 모든 그 율법을 다 지킬 거면 왜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 우리가 유대인 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유대인들도 요즘에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유대인들도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서서 그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동성애자들을 잡아 죽이고 싶으면 돼지고기 먹지 말고 얘기해. 오징어도 먹지 말고. 예.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제가 그 환자로서 동성애 환자를 2명을 봤어요. 음, 그런데 정말 예의 바르고 말이죠. 그리고 물론 제 매너는 좀 이상하지만 말이에요. 그들이 차별 때문에 겪는 그 그 고통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려움. 정말 자기도 어렸을 적에 자기가 동성애자인 줄 알고서 고쳐보려고 무던히 애를 아, 맞아. 썼는데 예,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그 고통, 이걸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예수님의 사랑이 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받고 고생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좀 그쪽 사정, 그들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고생을 하고 차별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정신 건강이 나빠지는지. 그래서 이제 미국 정신과 의사 해외에서는 우리 정신과 의사가 그것을 고쳐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꼭 동감하는 게 정말 한번 얘기해 보시면요 정말 그들의 삶 비참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성애자라고 소셜 워커 하나하고 간호사 한 분하고 같이 일을 그 해봤는데 그렇게 이웃 사랑하는 사람 나 본 일이 없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사는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 죄인시한다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김충원 박사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좀 도와줄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난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미워하고 죄인시하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나는 누가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 이제 그러면 이제 외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처해 있는 상황.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제 거짓말, 가짜 뉴스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가장 평범한 그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 음. 어떻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동성애라면 에이즈에 걸린다. 에이즈. 예? 에이즈가 아, 에이즈가 동성애로부터 동성애 때문에 생겼다. HIV 바이러스 감염된다고요? 동성애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HIV 바이러스요. 에이즈. 아니, 그 한때 말이죠. 그 에이즈가 동성애자들에게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의학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라 증명된 것이 이 동성애자들끼리만 이게 무슨 감염되는 게 아니고요. 다르게 이성애자들도 이게 감염이 되고 또 꼭 성적인 그 교제로서만 생긴 게 아니라 다르게 뭐 침에서 음. 저기 뭐 타액에서 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에이즈의 본성이 드러나면서 그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를 퍼뜨리다는 얘기는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지금은 이미 옛날 이야기고 가짜 옛날 뉴스가 얘기. 되는 현실이다. 또 한 가지는 박사님 미국에 계시니까 이제 이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것인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니까 차별하지 마라. 장애 있다고 차별하지 말라. 또 종교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이게 차별금지법인데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잡혀가고 처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게 설교도 못하고 죄라고 말도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거든요. 박사님 음. 혹시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뭐 역차별이니까 역차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뭐 동성애는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지나치게 그 차별금지법을 해가지고서 차별하는 것을 무슨 어떤 범죄같이 취급하는 이제 그런 그 현상이 부작용이 있는 것은 뭐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전 그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처벌을 받은 게 아니고 동성애가 범죄다 해서 처벌받은 게 아니고 하여튼 결혼하는 커플이 동성애자였는데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했는데 응. 나는 신앙의 양심상 그 주례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이제 그 주의 법이 그랬는지 이제 그 차별금지법 비슷한 법이겠죠.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들었는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역차별이 존재할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인데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례해달라. 음. 뭐 한국은 그 퀴어 축제에 참여해서 기도를 해줬다고 지금 이 목사 면직이 된 네.
상황이 있습니다. 뭐 소장님, 아니, 뭐야, 박사님도 아실 거고, 우리 김신곤 박사 후배니까 또 잘 아실 테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건 교단에서 알아서 먼저 그렇게 해버리는데, 음, 그래서 저는 결국 동성애가 뭔지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서 조금 동성애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가 될 것 같으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좀 혼란해 가지고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가지고서 이제 시비를 하니까 이런 부작용도 생기고 저런 부작용도 생기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말이죠. 동성애자들 불쌍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더 정리된 논으로 또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서 그들을 수용하자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러니까 차별할 게 아니라 뭐 어, 부작용들. 네.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떤 공동체나 어떤 그룹이 혐오를 모토로 해서 혐오로 하나를 묶는다는 그런 혐오의 바탕을 둔 공동체는 얼마나 비참한 공동체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혹은 누구를 미워하고 없애기 위해서 조직된 공동체가 얼마나 비참한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거기에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에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지옥이지 뭐예요. 그러면서 누굴 미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혹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 뭐 침탈할까 봐 공포에 떠는 그 공동체 그거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보면 이런 거죠.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공동체는 독립운동 단체는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 운동. 음, 근데 일제 시대에 그 임시정부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살펴보면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게 그게 뭐냐면 음, 우리가 과연 일본과 싸우는 게 과연 일본 놈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를 자꾸 강변하면 안중근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음. 전쟁하는 거지 지금 누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인류가 공영하기 위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를 꼭 리마인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향성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런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누군가를 마치 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들에 대해서 완전 사회에서 근절해 내야만 우리가 온전한 뭐 기독교가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거는 굉장히 이른바 이 자체로서 문제가 있고 병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또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이러한 혐오의 바탕을 둔 공동체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치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사람들 다 죽이고 유대인들 죽였지만 결국 나치즘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치라는 이름만 올려도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잖아요. 나치라는 이름만 올리는 거 가지고도 그 사람에 대한 이미 평판은 바닥으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지금 나치 저기 한다고 막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혐오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그룹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기독교는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 인간을 사랑하고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지금 아픔 당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가치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비기독교인들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되도 않게 혐오를 바탕으로 해서 뭐 중국 인들이 막 와서 우리를 그런 공포, 중국에 대한 혐오, 동성애 혐오, 무슨 공포 막 이런 거 조장해 가면서 그거를 기독교가 계속 마치 대단한 우리가 저 기독교가 새로워지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자꾸 저는 그런 데서 점점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없어지고 망해지고 사라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이영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죄죠. 기독교를 지금 없애버리는 거. 기독교를 이 사회에서 점점 침몰시키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지. 교회를 정말로 뭔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에 동참해서도 안 되고, 교회 자체를 이런 악행 혹은 혐오, 죽이고 이런 그 19세기에도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무슨 십자군 전쟁 때 나서서 사람들 죽이고 막 피 흘리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던 그런 어떤 그 시절로 지금 아주 중세 이전으로 돌아가죠 하는 그런 건데, 중세 이전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앞으로 21세기, 22세기에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가 중요한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독교는 동성애나 이슬람 포비아 또 그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로 점점 그 국민들에게서 멀어져 갔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정치적인 이 문제 내란 사태에서 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뭐 찬성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저는 이게 뭐 이제 자멸이 아니라 그냥 자폭을 한 것 같아요. 자폭. 예, 그런 상황인데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동성애를 잘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동성애 자체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이용해서 어 뭔가 교회의 어떤 이전의 영광이라고 해야 될까?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을 놓지 않으려는 어떤 이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단순히 동성애 자체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있다면 거기에 더해서 이 세력과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동성애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동성애 반대를. 그래서 이게 동성애 반대의 기조가 쉽게 사라지지 않지 않겠나. 예.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다 알려준다고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쳐먹을 겁니다. 예, 왜? 통성의 반대를 통해서 교회를 뭔가 이렇게 가상의 적을 만들고 내부 뭔가를 뭉치게 하고 싶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12.7 그 집회 때 뭐 다 그 동성애 포비아를 가진 사람들만 모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뭔가 가상의 적을 만들고 내부를 단속하고 뭉치게 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이용한 거고 이슬람을 이용한 것이고 뭐 저는 그렇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도 쉽게 가라앉지 않지 않을까. 지금도 계속 가짜 뉴스 카톡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뭐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설교하면 다 잡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뭐 거의 불가능 정도인데 그래도 뭐 한 100년 지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미국이 좀 변하는 거 보니까 말이죠. 기독교 영향력이 다 빠지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네, 세월이 가면 좀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은 아마 제가 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뭐 목사님들이나 듣는 사람 중에서 그 나를 무슨 이단자라고 하는 많이 경우도 날 있고 겁니다, 뭐 아마. 예.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이 있을 텐데 아마 그것은 나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것이 변하려면은 그래도 뭔가 자기네들이 모르는 것을 좀 음,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따라가서 그냥 같이 미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난 정말 그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무슨 동성애 자체에 대한 반대 반대도 좀 그럼요. 우습지만 어쨌든 어, 어. 그런 걸로 한국에서는 대동단결하는 분위기인데, 미국에서는 사실 UMC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연합감리교회가 굉장히 거대한 미국 교단인데, 그 교단이 이제 막 갈라지는 와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교회 내의 갈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단이 분열되는, 미국 내에서도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보수적인 교단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어, 이른바 이제 감리교만 해도 굉장히 진보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놓고 갈라지는데, 보수적 교단들은 또 아예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특히 이제 남침례라든지 남부 기독교 등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런 걸 반대하고, 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요, 노예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교회를 양분했습니다. 노예가 정말 합법적이고 혹은 흑인들은 당연히 노예가 돼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교회 내 기독교 내에 공통된 합의가 교회 기독교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노예도 흑인도 기독교인이고 흑인도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시계를 또 이전으로 돌려보면은 미국이 처음 그 아메리카가 발견됐을 때 1500년대 그때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인간인가 아니면 그냥 죽여야 되는가 혹은 그 사람들은 개종의 대상인가 왜냐면 카톨릭에서 그들을 개종시키지 않고 그냥 죽여서 그냥 깔끔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아니면 노예로 팔거나. 근데 라스카사스는 아니다. 인간이다. 개종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또 논쟁이 됐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오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같은 인류라고 해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데 대한 시간이 지금까지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와 성적 취향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됐지만 앞으로 한 50년, 60년이 지나갔을 때는 그때 그 문제 가지고 이게 교단이 분리되고 사람들이 싸우고 그랬어? 이렇게 할 정도로 아마도 인류는 언젠가는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뛰어넘을 시대가 올 것이다. 네. 그 시대에 지금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이런 식의 형태를 갖고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긴 흐름에서의 역사적인 물음들을 이제는 해봐야 될 때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밌는 거 이거 저 재미로 들어주세요. 그, 그 호모포비아의 그 검사지 가지고서 이제 검사하느라고 그 여러 사람을 검사했는데 그 동성애자에 대한 그 혐오감 또는 그 두려움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많아요. 훨씬 진보적인 사람보다도. 근데 보면서 참 이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건 뭐 우연히 나온 저 데이터인데 내가 그 결과를 보고 참 재밌다. 예, 보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호모포비아가 많고요. 음, 그리고 특이하네. 예. 좀 진보적인 서양 사람은 비교적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겠네요. 예. 네. 음. 네. 참, 이 동성애, 참,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 이게 답답합니다, 진짜. 교회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단순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인데, 뭐 이렇게 이 동성애 나쁜 놈들 뭐 하면서 이 혐오를 팔아서 신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누가 이거 신앙이라고 용납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참 이런 이 비극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특히 한국의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지금 너무 형편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 박사님 또, 예, 박사님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오늘 할 얘기를 강하게 많이 해서 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이제 앞으로 미움받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굉장히 험하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점 잘못된 선택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맞아요. 네. 계속 그래도 여기에서 뭔가 잘 생존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삶의 뭐 영적 그 도움을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해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오히려 우리가 어떤 혐오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선택은 우리를 굉장히 어, 소멸의 구렁텅이로 빠르게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 또 오히려 반대로 차이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문화와 또는 종교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열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더 이상 더 이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남고, 또 오히려 또 이게 이 안에서 좀 더 잘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제에 와서는 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 이제 10월 27일 그 말씀 처음에 하셨는데요. 그 모인 사람들 혹은 그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혐오를 거기서 양산하고 있고요. 뭐 중국 혐오에서부터 무슨 뭐 정치적인 어떤 잘못된 선택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가 그런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 혹은 그들의 종교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면 할수록 이제 앞길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공감의 종교, 뭐 이른바 진리의 종교를 떠나서 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종교도 못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 자꾸 그릇된 선택들, 옛날에 뭘 했었던 그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써먹을 수 있다, 지금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됐을 때 기독교의 자취도 없어질 것이다. 지금 되게 심각한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네. 박사님, 네. 네, 저는 그저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그 여러 가지 실험에서 과학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그 동성애에 대하고 그 동성 공부에 대한 그 지식을 여러 권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그 반대하는 분들이 야,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게 나의 약점이지 내 강점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가지고서 좀 마음이 막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대라는 단어 자체도 이상하죠. 그렇지 않을 텐데, 오늘 내용들을 좀 잘 이렇게 널리 알려주셔서, 예.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우리 박사님만 그, 예, 계속 이제 뭐, 안 좋은 얘기 막 계속 들으실 텐데, 예. 그래도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네. 네. 건강하게, 예. 또 더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1시간 반 가까이 했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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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카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카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카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구독 알람 설정도 카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카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카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카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환자를 24시간 동안 몇 년 내내 보살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 게다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 CNN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험 체계와 치매 환자 가족의 재정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정과 사회는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볼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서 많은 노인 자살은 대부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70%의 치매가 예방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엘레오틴은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해결책 또는 예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엘레오틴 슈퍼브리앙, 엘레오틴 슈퍼브리앙에 관한 구입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